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제입니다. 메메드 2세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오스만 정복 후 이스탄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 이스틴폴린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10세기 아랍의 역사가인 마스오디의 저작에도 등장하는 등 그 유서가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콘스탄티노플의 아라비아어로 된 옛 이름 콘스탄티니 옛 또한 오스만 제국의 화폐에 새겨지는 등 오랫동안 쓰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슬람의 풍요를 뜻하는 이슬람볼, 행복의 문이라는 뜻의 데르사데트라는 별칭도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탄불이 오스만 제국의 본거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뜻밖에도 오래전부터 오스만 왕조의 성전에 참여해온 신앙전사인 가지들의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이스탄불은 옛날부터 파괴와 재생이 반복된 저주받은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성전으로 성립된 오스만의 본거지로는 이그도와의 전선이 가까운 에디르네가 더 적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탄불을 수도로 삼으려는 메메드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아나톨리아와 발칸, 즉 아시아와 유럽 양쪽으로 두루 다닐 수 있는 유일한 도시인 이스탄불을 제국의 거점으로 삼으면 상징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이점이 클 것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후대의 연대기 작가 네세리는 술탄 메메드가 이스탄불의 전부를 만들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메메드 2세는 황폐해진 이스탄불을 부흥시킬 정책을 연달아 내어놓았습니다. 이스탄불은 비잔틴 말기부터 사람이 빠져나가기 시작해 인구가 5만 명으로 줄었는데 주변 도시의 상인들과 장인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등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치세 말기에 인구를 10만 명까지 늘렸고 이스탄불은 급속히 도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상징이었던 성 소피아 교회는 모스크로 바뀌어 아야 소피아 모스크가 되었습니다. 이스탄불 시내의 북서쪽 언덕에는 아야 소피아 모스크의 대형 돔을 모방한 정보광의 모스크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규모 모스크 주변에는 기부금을 활용하여 병원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시설 등 관련 건물을 함께 지어서 지역의 부흥과 발전을 꾀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정보강의 모스크 옆에 지어진 이슬람 학교에서는 제국의 지방 민정을 맡을 이슬람 법관인 카디 등의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십자군이 이스탄불을 탈환하러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성벽도 서둘러 수리하기 시작했고 성벽 남단에는 에디쿨레라고 불리는 경관 요새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도시를 위협하는 외적은 400년이 지나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나 나타나게 됩니다. 1459년 메메드 2세의 칙령으로 비잔틴 성체가 있던 자리에 토카프 궁전의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이슬람의 도시 이스탄불에 영구적으로 남을 건축물을 건설하려 하였습니다. 공사 개시 후 8년여 만에 완성된 토카프 궁전은 콘스탄티노플의 테오도시우스 3중 성벽 같은 것은 없었지만 보스포루스 해협의 해안을 따라 철옹성 같은 거대 요새처럼 건축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통치 심장부인 토카프 궁전은 왕권 강화에 집중하던 메메드 2세의 존엄성과 위엄을 상징했습니다. 우아하고 화려한 건축미는 부족했으나 장대함과 중후한 안정감을 자아냈습니다. 토카프 궁전의 제일 바깥쪽에 위치한 황제의 문 상부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이 글귀에서 메메드 2세는 자신을 두 대륙의 학한, 두 바다의 술탄이라고 칭했습니다. 토카프 궁전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게 될 곳에 새겨진 이 칭호는 비범한 군주로서의 자부심과 자의식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대륙이란 아나톨리아와 발칸, 두 바다란 흑해와 지중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칸은 티르크 몽골계 군주의 칭호인 칸에서 유래한 터키어로 지배자를 뜻하며 술탄은 당연히 무슬림 왕조의 군주들이 썼던 이름입니다. 선대 무라드 2세가 이미 대륙의 칸이자 바다의 술탄이라는 칭호를 썼지만 메메드 2세는 그 영역을 더 넓힘으로써 자신이 세상의 지배자임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 칭호는 1470년에 특별히 주조된 악체 은화에도 새겨졌는데 이 은화는 통상적으로 쓰인 은화보다 10배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메메드 2세가 이 칭호에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티르크계 왕조와 무슬림 왕조의 정통 후계자라고 인식했던 오스만 왕조의 자의식은 이후 제국에서 저술된 많은 역사서들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 역사서들은 오스만 왕조를 오구죽한의 혈통이자 마지막 무슬림 왕조로 서술했는데 오스만 왕가가 사용했던 다양한 칭호들 중에서도 칸과 술탄 이 두 가지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메메드 2세가 사용한 호칭은 칸과 술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칭호를 통해서 자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메메드 2세는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라는 자의식이 강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알렉산더 대왕은 후대에 알렉산더 전기라는 문학 장르를 만들어낼 만큼 이슬람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메메드 2세 역시 알렉산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후의 역사서에서도 그를 알렉산더 대왕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통합한 정복자였으니 메메드 2세와 오스만 제국의 술탄들이 그를 귀감으로 삼은 것도 당연했습니다. 건국 초기부터 오스만 왕조를 섬겼던 찬다르르 할릴 파샤는 콘스탄티노플 정복이 끝난 후 해임된 것도 모자라 비잔틴 제국과 내통한 죄로 처형되었습니다. 찬다르르 가문은 그 후로도 한동안 고위 정치가와 울라마를 배출하기는 했지만 예전의 세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오스만 왕조를 지탱했던 찬다르르 가문의 추락은 그저 늙은 신하인 할릴과 젊은 메메드의 개인적인 불화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스만 정부의 인적 구성이 구조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자유인 무슬림이 오스만 정부의 중추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메메드 2세 시대에는 데브시르메 출신들이 군주의 측근을 차지하게 됩니다. 데브시르메 출신들은 선대 무라드 2세 때부터 재상으로 활약하기 시작했고 메메드 2세 때에 이르러 세력이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메메드 2세 시대의 대제상 8명 가운데 자유인 무슬림은 선대의 대를 이어서 군주를 섬겼던 찬다르르 할릴 파샤와 치세 말기의 대제상 카라마니 메메드 파샤 분이었습니다. 메메드 2세 시대에는 이처럼 데브시르메 출신들을 정권 운영의 주체로 삼음으로써 기존에 있던 유력자의 힘을 차단하고 군주 권력의 절대화를 깨하려는 중앙집권화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귀족들과 유명인사들의 무리가 거의 대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군주와 국가에만 봉사하는 데브시르메 출신들은 오스만 제국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알아둘 것은 메메드 2세가 비무슬림을 어떻게 대우했냐는 것입니다. 이슬람법은 유대교도나 기독교도를 무슬림과 같은 일신교를 믿는 딘미로 보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딘미는 무슬림에게는 부과되지 않는 인두세를 내고 일정한 사회적 제한을 받아들이면 안전과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제한이란 지배자층에 들어갈 수 없고 교회를 신축할 수 없으며 비무슬림이란 표식을 몸에 두르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비무슬림에 대한 대우는 기본적으로 이슬람법을 따랐습니다. 메메드 2세도 이스탄불을 정복한 후에 그리스 정교회 총주교와 아르메니아 교회 총주교에게 칙령을 내려서 그들 종교 공동체의 자치와 신앙을 보장했습니다. 비무슬림 종교 공동체에 대한 관용 정책은 밀레트 제도라는 이름으로 자리잡아 19세기 비무슬림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메메드 2세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